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서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한 25년 정도 하려고 대학 다니고 뭐 그렇게 열심히 연습들을 하잖아요. 준비도 하고. 그런데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난 후에 고령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날이 사실은 60년, 70년이죠. 그러면 30년 직장 생활 준비하는 것보다 노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거기에 별로 관심들이 없죠. 그냥 뭐 적당히 어떻게 살아가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초장 끝발, 개 끝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마지막 끝발이 좋아야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상 고령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초고령 사회 개념이 전체 65세 이상의 연령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큰일 났다든지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이호건자에 이제 출간된 책 중에 이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은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김창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현직 대구의 중구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상임이사로 근무 중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봤더니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은 지금 어떠냐를 한번 본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뭐 14%가 넘은 여전히 이러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75세 이상의 연령이 지금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보다는 최소한 10년 이상 앞서서 이 문제를 맞닥뜨린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걔네들인들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직접 가셔가지고 취재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거기에 변화에 맞춰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고 있다면 고객의 연령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연령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고 뭐 나도 늙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뭐라도 다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부모가 여기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이니까 꽤나 좀 이렇게 실용서에 가까운 참고해 볼 만한 데이터들이 많은 책이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은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다.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고 부모는 부양을 해야 하는 마지막이자 처음인 세대, 마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마처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번씩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늘 물어보는 이 한자입니다. 일로자, 늙을로자, 길로자, 성월로자, 그리고 이슬로자. 당신을 지칭하는 노인은 무엇입니까? 노동하는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늙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는 길로자 노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면 성질 내고 부락부락대고 이렇게 하는 성질난 성이 화가 난 노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슬 같은 모습으로 참이슬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슬로자 노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인이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우리 박수 선생님은 이슬로자 노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책을 이제 매주 선정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책을 고르는 게 고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어떤 책을 고를까가 실상 고민인데 제가 볼 때 책의 종류는 크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나도 그래도 한평생 살았는데 내 살아온 흔적은 남겨야지. 이름일랑 남겨둬야지. 그래서 자기 자랑 살짝 섞어서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아직도 가르치고 싶어서 쓰는 책이 있어요. 네,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뭐 이래야 부자가 되고 저래야 성공을 하고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일명적 자기계발 서적으로 불리는 책들입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볼 때 읽고 나면 뭔가 고민할 것이 생겨나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상 철학 서적들이 주로 그런데 머리에 물음표를 집어넣는 책들이 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책을 본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실증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래서 어떡하라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책들이 있죠. 뭐 오늘 말씀드린 이 책은 어쩌면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하셨다가 자기 하는 일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일단 이 책이 전반부에는 지금 전체적인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 책이다. 일단 일본 고령 사회의 흐름 이렇게 말하는데 국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은 지역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사회에 있는 어른들이나 고령화된 사회의 실천적인 일들은 지자체가 하고 국가는 큰 전략을 세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 중심 접근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제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공급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우리 이런 거 하려니까 와서 받아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나라는 사람 중심 접근,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따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중심이다. 그래서 당사자성, 욕구 중심, 지역사회,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사회가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본이 2025년 절벽, 07년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에 올해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면 꽤나 많은 차이가 나죠.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2025년 현재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세 이상이 이제 그 인구의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 2,400만 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이 3,677만 명, 2025년 이후가 2,18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인데 여기는 지금 노인 인구가 3,6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일본은 노인이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고령화가 되어 있는지 좀 짐작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자, 사회보장비 부담 관련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국가적으로는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돌봄 인력이 절대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은 자꾸 줄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른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고 대략 한 28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제 축소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폐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경제가 갈수록 지금 쪼그라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뭐 만성 장기 침체에서 지금 뭐 거의 30년 가까이를 헤매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저런 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일과 가족 간병을 양립하는 직장인이 증가해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약 9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회사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거동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돌봐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지금 일본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노노간병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노인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는 뭐 이런 노노간병 사회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냐 63.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저자가 쓴 책의 좀 좋은 점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대비해서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서를
쓰시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참고해서 볼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어제 그 출간 기념일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통계값을 일본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일본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꽤나 많은 손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온 책이더라라는 말씀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인민간병 현상, 그래서 인지증 환자가 다른 인지증 환자를 간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서 인지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치매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치매라고 부르지 않고 인지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치매라는 말은 어딘가 어리석다, 뭐 멍청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인지증 이러면 인지에 잠깐의 조금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정도 수준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지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거 도입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손을 놔버리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인지증이라고 해서 인지증 아주 약하게 걸리신 분이 그보다 조금 더 심한 분들을 서로 돌봐드리는 이런 인민간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간병비가 급증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간병비가 7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죠? 이 간병은 어차피 자식이 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간병해줄 로봇이 나오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모아놨다가 돈이 나를 돌봐주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간병살인의 비극이라는 말도 써놓고 있는데 저기 보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끔찍한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아 있죠. 부모님들 간병하다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곧잘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결국에는 안 돌아가시니까 간병을 하는 사람이 부모를 죽이고 또는 자기도 동반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기 보면 간병살인이 10년간 총 437건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 이게 실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간병자를 대상자를 살인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벌어지고 있다. 이 통계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공식화되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죠? 공식화되어지지 않고 음성화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고려해서 읽으시면 이 간병살인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해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벽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도 봐야 되겠고 개호난민의 증가,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거나 간병을 못 받는 개호난민이 28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예 방치되어져 있는 개호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040년에 28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호 인력은 65만 명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한국의 간병인 부족은 2032년 38만 명에서 71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개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 똥오줌도 자식들이 받아내는데 3개월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남의 부모 똥오줌을 누가 받아내려고 하겠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주변에 돈을 좀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개호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죠.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라오스 이런 데서 간호사 출신들을 대거 수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지점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노노 상속의 확산, 평균 수명 증가로 유산 상속인 중 50대는 27%, 60세 이상이 52.1%다. 저기 들으면서 조금씩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의 60세 이상이 52%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었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자식이 60살 이상이라고. 그러면 50세 이상은 27%. 한마디로 뭐예요? 돌아가셨는데 상속받는 사람이 거의 70% 정도 이상이 다 50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되시죠? 그거 어차피 못 먹고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떡버떡 다 써라 이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빨리 줘라. 근데 60살 먹은 자식이 그 돈을 주인들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산성 있는데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20살 먹은 놈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그놈은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뭐 사업이라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든 뭘 하든 돈이 돌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활동에 자본이 회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예. 뭐 저도 며칠 전에 누집 아들은 20살 먹었는데 예금이 7억 얼마라 그래가지고 저보고 아버지는 뭐 했노 그동안에 돈 7억도 못 물려주고 뭐 이래 싸서 제가 지금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데이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자, 인지증 머니 급증. 인지증 머니가 뭐냐? 이것도 아주 215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인지증에 걸려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먼저 보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그 돈은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인지증이 걸린 상태에서 상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시죠? 예를 들면 내 돈을 큰아들 다 줘라 이랬는데 그때 엄마가 인지증 상태다. 그러면 소송 걸어버리면 그 상속의 그 어떤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 머리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돈들이 215조다. GDP 대비 40%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는 20조 정도 되는데 한국의 80대 이상 고령층의 유산이 20조고 20조 3,200억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 인지증mon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한번 해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증mon이. 예. 사회 속 표류자가 된 고령층들, 노후 파산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가족 파산, 가치관 붕괴. 그래서 할인노인으로 자녀도 파산하는 연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효심을 가진 자식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제가 쓰는 말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데 부모님 돌봐야 되죠. 그래서 효심까지 있어 거기다가.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분 돌보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결국에 자식도 파산을 해. 그럼 과연 내 자식을 돈도 없는 부모가 효심을 가지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도 죽어라 이 말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가족 파산이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 너는 불효를 해라. 과감하게 불효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식이라도 온전하게 살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너는 효심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자식까지 파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노후에 내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든지 저금을 많이 해 놓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부업거리를 찾아 놓든지 뭐라도 해서 아무튼 그 자기가 가난한 것이 결국 내가 그토록 자식 잘 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어져 있구나. 가치관이 붕괴돼 있다. 노인은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가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 다니시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뭐 굳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노인이 아름다운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노인이 귀찮은 존재라는 것이 되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텐데 뭐 하려고 내가 저런 일을 만들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할 거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확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양로원이 되어가는 일본 교도소. 이거 제가 어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청송교도소라고 우리나라 가장 흉악범들이 많은 교도소의 교정위원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재소자들 있죠, 재소자들. 재소자들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수감되어져 있어요. 5만 명에서. 뭐 많으면 한 7만, 10만까지 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5천만에 한 5만에서 10만이면 대략 1% 정도가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이어서 수감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이 연봉 7천이라고 봐요. 대구에서 연봉 7천이면 그래도 중산층에는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뭐 관리비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이러면 1인당 4인 가족 1인당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그러면 그 집에 좀 사안익합니다. 예,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을 만하고 주말마다 나가서 소고기 한 번은 구워 먹을 만한 거죠. 근데 교도소 들어가면 2천만 원 쓴다고요. 그럼 여가 나요, 그거가 나요? 제가 그 교도소 가면요, 그 철창문을 7개 열고 들어가요. 예, 도둑놈이 못 들어가요. 어떤 도둑놈도. 근데 여러분들 집에는 현관문 아마 2개, 3개 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둑놈이 누구 집 들어가기가 쉬워요. 예, 여러분들 집 들어가기가 쉽죠. 여러분들 집에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있어요, 요리사? 거기 요리사 다 있어요. 거기 주치의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치의 없으시죠? 여가 나요, 그가 나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요, 그, 운동 때가 되면 다 시켜주고요. 신문 보고, 탭 보고, 텔레비전 보고 다 봅니다. 거기다가 심하게는 바이올린까지 가르쳐줘요. 예, 피아노도 가르치고요. 예, 여러분들 그 못 배우시잖아요. 그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가 나요, 그가 나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노인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서울역 노숙자로 사니 거기서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들어가 사는 게 조금 낫죠. 삶의 수준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면이 되어가는 일본 교도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 한 해 고령자 범죄 비율이 10%, 교도소 수감자가 10년 사이에 4배 증가했고 교도소 운영 경비가 급증한다. 수감자 대상 비용이 한 해에 607억 원, 인당 약 4,25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서 교도소 들어가면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길바닥도로 열심히 살아도 연봉 4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참 곤란스럽고 이게 책에 보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구속 만기가 되어서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저질러요. 아, 이번에는 1년짜리 갈까 이러는 겁니다. 아, 6개월 너무 짧지 않아? 뭐 한 3년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노인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자, 숨어버린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다. 은둔형 외톨이. 이게 지금 14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연령대가 50대 40%, 60대가 65세까지가 3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격리된 채 어딘가를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몇 퍼센트예요? 50세가 40%, 65세까지가 36%를 차지하고 남자 47%, 여자가 52%. 여성 비율이 높다. 이거 조금 제가 퀘스천 마크던데 왜 여성분들이 숨어버릴까? 이게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뭐 권위적이고 이런 남편 밑에 있느니 내가 그냥 나가버린다. 왜? 여자는 나가도 할 일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기 기존의 연을 끊어버리고 어딘가로 가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은둔의 계기가 퇴직이 37%, 코로나 30%, 건강상 17% 등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일본은 이 연고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무연고 사회가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죠. 그래서 숨어 살기에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행정망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자, 7040, 8050의 문제가 있다. 70대 부모, 그다음에 4, 50대 자녀. 이게 이제 은둔형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나 4, 50대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7040 문제, 8050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생계를 베이비붐 70대 부모가 책임지는 7040 문제가 심각하다.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연금을 받으려 시신을 방치하는 극단적 사례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지금 이건 꽤나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4, 50대 자식인데 독립을 못 해가지고 부모가 부양을 하고 있는 집들도 있고요.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서로 간의 갈등 문제가 실제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런 것들을 안아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우리나라 구성원들 각각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칫 그 무슨 국가가 이런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가지죠. 그러다 보면 국가 전체가 찌그러듭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이제 위험한 이유가 이런 건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구성원들이 각자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여기에 막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이게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고독사. 고독사가 일본에 몇 명이냐. 1년에 저기 보면 약 6만 8천 명 정도 돼요. 대략 한 7만 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사고로 1년에 2,200명 정도 죽어요. 여러분들 입만 띄면 차조심해라 하시죠. 그 차조심해라로 죽는 사람이 2,200명이에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대략 14,0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자살 조심해라 이래야 되죠. 그 차조심해라는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요. 근데 오히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살자가 14,000명이면 야야 자살하지 말해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시기가.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3,000명이었습니다. 고독사가 지금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요새 뭐 입에 자꾸 말하는 그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 2,200명 정도,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고독사 조심해라. 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은 고독사가 몇 명이라고요? 6만 8천 명이라고. 1년입니다, 1년에. 자, 이건 이제 데이터를 좀 치고 들어가 보자고, 분석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었을까? 그 사람들은 친구가 없었을까? 그죠? 그 사람들은 뭐 학교 안 다녔을까? 그 사람 직장 안 다녔겠어요? 그러면 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왜 죽었는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시체가 발견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고독사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자, 따라해 보세요. 고독사 조심하세요. 고독사 조심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왜 고독사가 생겼느냐? 누군가하고 연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끊어졌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질 부리고 툭하면 자기 주장만 하고 이거 하면 고독사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 니 잘났네, 니 혼자 잘 살아라. 잃어버리는 순간, 어쩌면 죽은 지 한 달 뒤에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고독사가 6만 8천 명이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자가 1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그런데도 저 일본 저 참 여유 있게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죠?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어딘가에서 이 고독사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동거고독사가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음에도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견되는 경우. 야, 이거 시신하고 같이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 신고를 안 해야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증에 걸린 두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셔도 인지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그런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참, 이거 대비 안 하면 참 큰일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딩 서포트라고 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며칠 전에 우리나라 뉴스가 아주 굉장히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보셨나요? 경상대학교에서 알츠하이머 예방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죠. 못 들으셨어요? 네, 좀 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백신, 치료 및 예방하는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뭐 그런 게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화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영화인데, 75세 이상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저지난주 우리가 뭔 책을 만났죠? 호모데우스, 그다음에 넥서스 이런 책들을 만났죠. 호모데우스화 되어져 가는 인간이 어떻게 할 거다? 열등한 호모사피엔스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왜?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 호모 에렉투스를 전멸시켰던 유전자가 우리 피에 흐르고 있다.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인공지능 무장군 인간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소외된 문명 인간들을 돼지 구제에게 걸린 사람 취급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어져 간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가서 막 죽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한 75세 정도 됐는데 시험처가 30점 미만이면 적당히 그냥 돌아가시죠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그게 그냥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론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담론이 권력을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그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했던 책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책인데 그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담론을 만들어 내버리면 그게 그냥 권력이 돼버려요. 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영화화 해놨는 영화가 플랜 75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편협함과 무관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연민이다라고 이 영화 감독이 말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영화를 만들었을는지 몰라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 자, 이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어, 뇌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행동, 심호흡을 해라, 반려동물을 키워라, 요리하기를 해라, 식물 키우기를 해라.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인지증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인지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일본은 뭐 한참 더 많은 상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의 인지증 환자는 443만 명, 2060년엔 645만 명, 한국은 2025년 현재 97만 명, 2026년 내년도에 100만 명을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 상용화되는데 한 5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5년, 5년 상용화되어서 그 사이에 뭔가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 지역 내에서 이 모든 포탈의 어떤 그 케어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게 일본의 기본 컨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걸리면 여기 가고 저기 걸리면 저기 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관리되어지는 이런 포괄케어 시스템이 기본 일본의 시스템이다라고 적고 있고, 그래서 공생과 예방 프로그램, 의료와 돌봄 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공생과 예방에 관계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바우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의료와 돌봄 통합,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있죠? 의료와 케어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 요양원이죠, 요양원. 네. 의료도 들어가면서 이 케어도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돌봐주는 것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인지증 친화적 환경. 이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메모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증에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은 길을 걸어갈 때 땅바닥을 보고 걸어간답니다. 땅바닥을. 그래서 표지판을 땅바닥에 해놓는다는 거예요. 배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어디 위에다 해놓으면 잘 안 본다는 겁니다. 밑에 바닥에다가 아래를 보고 걷는 인지증 환자 특성을 고려해서 안내판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놓는다. 그다음에 슬로우 계산대, 고령자나 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도록 슬로우 계산대를 운영한다. 이 일본이라.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소량의 물품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셀프 계산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막 트럭으로 한 트럭 사가는 사람 뒤에 서면 막 성질 나잖아요. 그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셀프 계산대로 빠져서 빨리 가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고객 중심인데 어른들을 위한 계산대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일본은 지금 어른들을 위한 계산대, 슬로우 계산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왜 막 빨리빨리 못하면 막 뒤에 성질 낼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하는 인지적 노인들 틀려도 괜찮아. 이게 이제 치바루 식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치바루 식당의 뒤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인지증에 걸리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곰탕 갖다 주세요 이런 데 막 짜장면 갖다 주고 막 이런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뭔 소리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와서 또 물어봐요. 그래도 괜찮아. 요게 허용되는 식당, 요게 이제 치바루 식당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을 이제 운영을 해서 인지증에 걸린 사람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돼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데이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인지증 초기자 대상으로 서로가 지원을 주고받는 수평적 관계에서 일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세탁, 청소, 전단지 붙이기 등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친코 게임 있죠. 빠친코.
이게 인지증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블랙잭, 마작, 포커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준답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폐, 베가스 화폐라는 걸 사용하는데 긴급 훈련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 화폐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화폐를 교육을 받아야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들고 이제 거기 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재미도 있고 인지증 뭐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른의 학교, 초등학교처럼 진행되고 전국 615개 시설에서 도입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와 축하가 넘치고 동료와 함께 배우고 생활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자,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의 메시지. 이것도 인지증 환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선배다라는 인식을 자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재수 없이 걸렸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켜주고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컨셉. 인지증 환자를 관리가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돌봄 기법을 교육한다. 그리고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의료와 돌봄 전문가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길 위에 쉼표가 된 가짜 버스 정류장 이야기가 나와요. 인지증에 걸리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딜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메모리돼 있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버스 정류장으로 간답니다. 특성이. 그래서 일본은 가짜 버스 정류장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인지증 걸리신 분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버스 정류장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답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시스템. 이해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모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길 위에 쉼표가 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번에 이거 알게 됐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이 버스 정류장 부근을 이렇게 서성이는구나. 이것도 처음에 알게 됐는데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행복 이발소. 이거 김 원장님 오늘 들어오셨나요? 어디 가셨네? 안 계시네. 계시네. 여기 보면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 이발소라는 게 있는데 저기 보면 아키타시의 행복 이발소는 인지증이 있는 분들이 이발소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발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한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머리가 정돈되면 표정이 밝은 미소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미용실 법을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용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찾아가서는 못해요. 못하게 돼 네, 있죠. 봉사밖에 안 돼요. 자기 장소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본이 이걸 법을 풀어줘가지고 찾아가서 해드리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고 저희는 이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법적 예외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간편한 신고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고 오비하우스라는 게 일본의 이제 그 미용실 아마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000엔 전국에 체인점을 둔 오비하우스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지증이 걸리신 분들이 뭐 미용실 찾아오기 쉽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지증 카페, D카페, 인지증이 걸리신 분들이 모이는 카페예요. 그래서 편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인데 한 20명 정도의 인지증에 걸리신 분들이 테이블마다 3, 4모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뭐 돈 적게 300엔 정도만 내면 커피와 다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D가 뭐냐라고 할 때 D의 카페가 바로 인지증, 그다음에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그다음에 대어, 친밀감 이런 뜻을 담아서 D라고 하는 컨셉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 카페. 혹시 사회 봉사하시고 싶은데 돈은 넘치는 분들은 이런 D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 치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주문이 틀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책 NHK에서 실행했는데 인지증이 있어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담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인지증 고령자가 운영을 하고 접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주민등록하고 하고 다른 게 나와도 성질 내지 않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밖에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꿔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요리 식당이 치바루라고 하고 여기 보면 주문이 틀리면 웃음으로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과 바꿔서 먹고 이렇게 관용을 배우고 이런 것들 저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뭔가 기적이 없는 요양시설. 저는 이걸 가장 어저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기적이 없는 요양시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모리노 카제라고 하는 요양시설인데, 수분 섭취 매일 1500cc 물 마시기. 왜 어른들이 변비가 많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서 물을 반드시 1500cc 이상 마시게 하고, 식사 하루 1500칼로리를 섭취하게 하고, 반드시 걷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 배변, 화장실에서 배설하기.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모리노 카제.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거 우리는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 다 기저귀 채워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일하기 편한 정도로 갑니다. 근데 기저귀를 차는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뭐예요? 어떤 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 배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저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소자 평균 연령이 90세인데 요양시설에 기저귀가 없다. 이래서 제가 이제 표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따라해 보세요. 내 학문은 내가 통제한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 학문에 대한 통제력은 내가 가진다.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 그죠? 학문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아웃입니다. 그죠?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쾌결 운동 하시면서 10번 쪼았다 풀었다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쨌든 학문 통제력을 확보하신 거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이 어른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적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어른용 이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을 초과했다. 거기에 지금 만만찮게 따라붙는 게 뭐죠? 그게 애완동물이 쓰는 기저귀 판매량이 애들이 쓰는 기저귀 판매량을 지금 앞서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집마다 왜 동물들 오줌 싸라고 뭐 하나씩 깔아놓죠. 그게 다 지금 기저귀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판매량이 지금 이게 데이터가 심각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기저귀 착용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존엄케어 요양시설 요리아 이수. 입소자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요. 이것도 특이점,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갔다. 그때 그 병실에 있는 비품이나 용품을 자기가 쓰던 걸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증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하고 익숙한 것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을 가진다고 하니까 방마다 가구와 식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집에서 쓰던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소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권을 중시한다. 그래서 요리아이라는 말은 한대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고령자 한 명이라도 그의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시설도 이제 이런 컨셉으로 운영 방침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주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고령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유료 고령자 홈, 특별 양호 노인홈, 그리고 그룹홈, 이렇게 이제 노인들이 사시는 주거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룹홈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색적이죠. 뭐 다른 건 우리도 다 있는 것들인데, 그룹홈이 인지증 고령자들이 소규모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그룹홈이라고 하는 컨셉이 일본에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성, 군위 이런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일을 하는 친구가 제 제자여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1인당 집집마다 지금 한 9,7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주나 봐요. 집이 불리나가 탄 집은. 그럼 이제 9,700만 원이면 1억 정도인데 1억 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못 지어요.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이 형태의 어떤 조립식 주택으로 지으면 또 지을만 하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적다고 이제 다들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노인이실 텐데 그 9,700만 원씩 5명이 모이면 5억 아니냐? 그 5억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하나 해서
거기에 같이 살게 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복지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어른들은 막 내 땅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아예 설득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어놓으니까 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똑같은 돈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지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그룹홈 이야기를 일본에 적고 있습니다. 살던 데서 들겠다. 집 수리를 지원해주는 게 단차 해소, 게 문턱 없애주는 거, 안전 손잡이 달아드리는 거, 미끄럼 방지해드리고 안전 시스템 이거요. 우리나라 지금 그 뭐죠? 제가돌봄 서비스. 제가돌봄 서비스의 등급을 받으면 거기서 와가지고 이거 다 해주죠. 단차 서비스까지는 안 해줘도 나머지 뭐 저런 미끄럼 방지, 손잡이 이런 건 다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단 받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집에 혹시 어른들 계시면. 이해되시죠? 이게 다치고 난 후에 하면 뭐합니까? 그죠? 다치기 전에 해주셔야 좋겠다. 그래서 집에 혹시 이런 경우가 해당되시면. 참고로 제가 광고 좀 하면 제가 이 제가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요양보호사가 가서 정성껏 케어를 해드린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상사고 6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등급 받기 전에 미리미리 좀 설치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케어 복지가 어우러진 나스 마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폐교의 재탄생, 다세대 공동체, 복합시설. 여기서 다세대 공동체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빌라 한 동 같은 걸 사서 거기에 뭐 201호는 식당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202호는 그 뭐 노래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방에는 다 살아요. 그럼 밥은 집에서 안 해 먹고 거기 식당 와서 같이 먹고 노래 뭐 부르고 뭐 놀다가 이렇게 사는 이런 형태의 다세대 공동체. 또는 폐교의 재탄생. 이거는 폐교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교,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다음에 복합시설. 이제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사회복지 종합센터 이런 것들 각 지역마다 있죠. 여기 가면 뭐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어우러져 있는 마을. 이것을 지금 일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지증 대응 치료칙. 환경과 습관 유지, 기본 케어, 개성과 역할 존중, 의미 있는 관계 형성. 그러니까 인지증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것에서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지 마라. 그냥 그 익숙한 환경에 살게 해라. 그 다음에 식사,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 다음에 정돈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인지증 환자에게도 반드시 역할을 줘라. 그러니까 막 인지증 걸리면 막 사람을 꽁꽁 묶어놓으려고 들잖아요. 가만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근데 그러지면 안 되고 역할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 형성. 그래서 친구나 뭐 이런 서로 친구를 맺어주게 하는 것이 인지증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책 챕터마다 이제 부연해서 넣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고령자들의 하라주쿠 스가모 지조도리에서 도쿄 고령자들이 쇼핑 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고령자들만 가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면 어른들이 살 만한 것들만 파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잘 가기 힘들어 하시니까 어른들만 있는 곳에 가게 하고 거기 가면 이제 그 가격표가 커요. 딴 데는 쪼만하게 적은 게 아니라 가격표 막 5천 원 이렇게 크게 써 붙여놓고 그다음에 의자가 곳곳에 있어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느리게 움직여요. 에스컬레이터가. 뭐 이렇게 해서 고령자를 배려한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쓰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해놓으면 아마 소비 촉진도 안 될 거니까. 편의점 내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해서 편의점 수가 뭐 5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고령자가 80%.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쇼핑 난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매 난민이라는 말로 10년 전에 사용이 되던 말인데 여기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구매 난민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 돼갑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난민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소비 지수, 소비 욕구죠.
소비지수가 40대 소비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어른들의 소비지수는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완전 짠돌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돈까지 안 써버리니까 동네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동네 상점들이. 그러면 이제 동네에 있던 슈퍼들이 다 문을 닫고 큰 슈퍼가 동네 한 두 개, 세 개 어불려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어른들 두부 한 번 사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장바구니 하나 들고 쭉 걸어가니까 흡사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쇼핑 난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소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욕구가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혹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자,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돌봄 해법, 가사 대행 서비스, 말버 서비스, 돌봄 로봇, 건강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등장하는 어른들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가사 대행 서비스 저거는 지금 이미 진단을 받아가지고 뭐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국가가 영역을 책임지겠지만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가사 대행을 해드리고 말벗 서비스 저기 대학생들이 이제 가서 말벗 해주는 이런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어른들 말벗 서비스 해주는 것 이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눔운동체험본부의 봉사 프로그램으로 그 나눔운동 지도사 교육을 시켜서 어른들하고 가서 말벗 한 1시간 하고 오면 봉사 점수 1시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해볼까 이 생각도 드는 아이템이 말벗 서비스였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혈압이나 소변량, 뭐 수면질 이런 걸 갖다가 IT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내는 모니터링 사업, 이제 돌봄 로봇, 돌봄 로봇 이런 대화형 로봇이죠. 대화해주는 로봇도 있고 돌봄 로봇도 있고 이쪽 시장은 급격히 이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 종활이라는 게 있는데 종활. 웰다잉 대신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의 종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2011년 도쿄 대지진의 충격으로 2만 명이 죽고 난 뒤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활의 4대 영역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좀 미리미리 해보면 좋겠다. 첫째가 여생 설계입니다. 그래서 종말기 거주 형태 결정 및 준비. 내가 나이 들면 어떤 집에 살아야지를 미리 결정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그다음에 생전 정리, 재산과 물건을 미리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해놔라. 그리고 장묘, 내 장례를 어떻게 치룰지를 미리 결정해라. 그리고 엔딩 노트, 삶의 기록과 희망사항 등을 정리하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종할 4대 영역. 우리나라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웰다잉이라고 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웰다잉 교육을 한 번씩 미리 접해보는 것은 좋다고 봐요.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종할 4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 시니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하고 일을 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액티비티 시니어들의 사례를 쭉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액티비티 시니어, 디펜시브 시니어, 갭 시니어, 케어 시니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시니어를 구분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액티비티는 당연히 이제 건강 의식이 높고 취미나 일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사람들,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 액티비티 시니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액티비티 시니어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펜시브 시니어는 건강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는데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 외에 수입원이 없는 사람. 그죠? 건강하기는 한데 돈이 없어요. 그냥 연금 나오는 게 다예요. 근데 연금도 연금 나름이죠. 김성건 선생님처럼 받는 연금이 오리지널 연금이고 국민연금 이런 건 받아봐야 돈 한 80만 원 이래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는 부조금 내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노후에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갭 시니어 머지않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통원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이 나쁘고 연금의 수입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갭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케어 시니어는 건강이 나빠 가족이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케어 시니어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의 완전 대박 난 게 뭐냐면 바로 이 취미인 클럽이에요. 저도 지금 이 책 읽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인데 5060 액티비티 시니어를 겨냥해서 온라인 기반의 취미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NS로 일기 쓰기, 여행, 사진, 등산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3만 5천 개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중에 34만 명이 모였대요. 안 놀라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 카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카페 안에 작은 방이 한 30개 되고요. 거기에 가입한 회원이 한 30만 명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이다 이러면 나는 오늘 어디 갔다, 나는 어디 갔다 이 사진으로 인증 쫙 올리게 하고 이런 거 이해되시죠? 책 읽은 사람들 책 읽은 것 쭉 올리게 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SNS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광고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수입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굿 에이징 스쿨이라고 해서 페이스 요가, 보컬 트레이닝, 와인 강의 등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3만 명이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홍기 단장님도 온라인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개설해 보면 어른들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건 일본에서는 3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철학 카페. 100세 시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철학 카페에서는 고독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대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백다방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어른들만 들어오시게 해서 막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에 더해 희망시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지금 정년이 65세가 되었고 희망하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을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거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죠? 참 저희들 같이 마처 세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죠? 이제 좀 쉬나 싶은데 계속 일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썸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나시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